나 이승만은 국권을 분수하며 국가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공의의 정진에 노력하고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이게 나라 취임사야말로 대통령 연설의 백미죠. 국정 운영의 어떤 청사진이나 어떤 비전이나 목표나 어떤 실행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담게 되죠. 그 시기를 어떻게 보는가.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이 시기에 자기의 어떤 소명이 뭔가를 자각해야죠.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무시하고 취임사를 얘기할 수는 없죠. 본인이 해야 될 일들, 또 할 일들에 대한 거가 취임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취임사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취임사는 어땠을까?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육신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임기 중 1000회가 넘게 연설을 했지만 남아있는 음성이나 영상은 대통령 기록관에도 거의 없다. 이승만 대통령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친필이나 문서 형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풀영상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확인이 사실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 대통령의 육성을 살려보기로 했다. 인공지능 학습 과정은 복원하고자 하는 인물의 이제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해당 인물의 어조나 억양 그리고 입모양 등을 학습하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인물을 복원할 수 있는 생성기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여 작업 끝. AI가 목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그렇게 살려낸 대한민국 첫 대통령의 취임 육성.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동포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오늘의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주대를 받은 나로서는 일견 감격한 마음과 일견 심당치 어려운 책임을 지고 두려운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 고문체. 2324자짜리 취임사의 첫 문장이다. 취임사 속 숨은 관심사는 반공이었다. 우리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산당의 대북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절실히 깨닫고 일제히 회심개화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하셨던 얘기가 북진통일이거든요. 눈치를 좀 본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게 취임하는 자리에 외국 특사들이 와 있는데 뭐 북진통일하겠다 이런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연설은 전쟁 중에 나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지만 이는 신문에 실리면서 문장이 변형된 건데 1950년 10월 21일의 실제 연설은 이랬다. 끝으로 다시 부탁하는 바는 우리가 합하면 서고 나누면 쓰러진다는 것이니 3연임한 이 전 대통령은 세 번의 취임사에서 자유와 공산주의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지겨웠던 피난 생. 하지만 3대 취임사에선 절반 이상을 경제에 할애하기도 했다. 56년 취임사에서는 5개년 계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 선거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전망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사실은 실시도 못해요. 4.19 혁명 때문에. (4.19) 혁명 일주일. 이승만은 이 연설을 남긴 채 하야한다. 첫째는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그러나 피로 세운 새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이며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지지한다.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런데 16년 동안 5연임 독재 서막을 여는 그의 첫 취임사 문구가 흥미롭다. 독재 한가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적인 4월 혁명의 영령 앞에 나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패배한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를 보호하는 데 더욱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윤리규범이라든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강조한 부분도 좀 눈에 띄는데 이 평화적 정권교체는 나중에 67년 대통령 취임할 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걸 계속 얘기할까? 결국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안 했잖아요. 자격이 결핍되어 있는. 예. 재선에 성공한 박 전 대통령의 6대 대통령 취임사. 이제 시대 정신은 조국 근대화였다. 일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조국 근대화 작업에 앞장서서 충성스럽게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봉사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시대 정신이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70년대 살았던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두 개의 한자어를 얘기하라 그러면 사실 충과 효거든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어떤 총력전, 그다음 어떤 정신개조라는 부분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좀 표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국민 총동원과 정신개조의 끝은 72년 유신 헌법으로 이어진다. 취재진은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돼 있던 8대 대통령 취임식 녹음 테이프를 발굴해 인공지능을 통해 취임 영상을 재구성했다. 유신은 되찾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자아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과 번영과 그리고 통일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민족 의지의 창조적 발현이다. 따라서 나는 이 숭고한 유신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국정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을 단행해 나갈 것입니다. 구국 유신의 대광장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1인 독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가장 본받을 만한 헌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의 임기를 없앴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제 종신 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국회의원을 이제 사실상 3분의 1을 지명을 함으로써 입법권, 그다음에 법관에 대한 임명제도로 사법권, 그러니까 3권을 다 대통령이 장악을 하는.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생방송 연설을 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서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유경수 여사가 쓰러지고 꺼진 중계 화면. 북한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쏘려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여러분들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식장을 떠나고 계십니다. 중계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유신의 심장이 쓰러졌다. 그리고 베일 속 독재자가 나타났다. 대학인들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나올 때 이것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고자 합니다. 취임사의 경고에도 시민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고 마침내 체육관 선거를 몰아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것이다. 그렇게 치러진 제13대 대선.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이제는 지역 감정, 당파적 이기심, 개인적 섭섭함을 이 새로운 출발의 광장에 모두 묻읍시다. 북한 외세의 침략. 12.12 쿠데타의 주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자기가 이제 정치를 시작할 때의 부분들이 사실 원죄처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묻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개막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보통 사람이라 불렀다. 모였습니다. 누구든지 성실한 일을 한 만큼 보람과 결실을 거두면서 희망을 갖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스스로 나 또는 본인이라 불렀는데 나 이승만은 나는 본인은 처음으로 자신을 절하고 낮췄다. 저는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것이었다. 저도 이 신혼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계속 돼지살이를 했기 때문에 집 없는 더러움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쩌다가 한 번은 직접 운전해서 가십시오. 영빈관까지 본관에서 다 대기하고 있으면 나오셔서
비켜, 내가 운전할게. 그 영동까지 다 운전 내려가시는 거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경매니. 그러면 이게 뉴스가 뉴스. 보통 사람 대통령이 예? 본관 집무실 나와가지고 자기가 운전하고 영동에 갔다. 아 이거 좋잖아요. 절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 좋아하네요. 불경스럽게도. 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뇌물죄 등으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다. 보통 사람의 삶과는 확실히 달랐다. 아무리 받은 몸을 뺏을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믿어본다. 지금 광화문 앞에서 문민정부가 탄생했다.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성령은 없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만 합니다. 이제 곧 위로부터의 계획이 시작될 것입니다. 개혁은 일사천리였다.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고 오늘 나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하나회를 척결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한치의 후퇴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극비리에 진행된 이 연설까지.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표합니다. 이듬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달리는 기차를 행해서도 소리 높이 짖는 것도 또한 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리는 그 기차는 결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뒤도 돌아볼 수 없는 전진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평생을 민주화 투쟁을 하신 분이라 늘 선동적인 연설을 하셨잖아요. 그 선동적인 연설이 익숙하시고 늘 그거에 쾌감을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레토릭을 넣어주길 바라더라고요. 뭔가 당신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날도 있었다. 사전에 중국 정부가 뭐라고 요청해왔냐면 기자회견할 때 일본에 관한 질문을 안 해달라. 세 번째 질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일보 기자가 했습니다. 남경 대학살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남경 학살서부터 얘기를 하니까 이거 일이 커질지 모르겠네. 걱정이 되는데 김 대통령께서 거기서 이 망언까지 하면 우리 건국 이래 한 30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버장머리 기어이 고쳐야 되겠다.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집무실 따라 들어갔어요. 한중간에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잘 됐잖아. 괜찮아. 이래서 그래서 나온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외교안보는 외무부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속 시원한 연설로 90%대 지지율을 얻기도 했지만 제가 이곳 현장에 도착하면서 느낀 것은 처음 느낀 것은 하나님 마소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IMF, 그리고
아들 현철 씨가 비선 실세로 뒷돈을 받은 문제까지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들에게는 오늘 매우 우울한 날이었습니다. 생방송 하기 한 20분 전쯤 인터폰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 아들의 잘못은 애비의 잘못이라는 구절이 있잖아. 네. 이게 좀 속되지 않나 그러시더라고. 자식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입니다와 아들의 잘못은 애비의 잘못입니다와 각각 듣는 입장에서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이걸로 국민의 분노가 진정되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 제 자신의 불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 사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희망이 아닌 고통을 그대로 드러낸 취임사. 첫 번째로 그 대통령이 그런 국민의 고통에 공감한다. 내가 그런 지금 국민들의 어떤 처지와 심정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자. 앞으로 겪어야 될 그 고통이 크다는 거, 그거를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걸까요? 가장 많이 언급한 건 경제와 기업이었다. 벤처, 대기업 개혁 같은 개념도 처음 등장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엔 유독 처음 언급된 것이 많았다. 한미 안보 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등 집단 안보를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처음으로 한미 안보 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미 안보 체제 얘기가 없었어요. 이제 선거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색깔 논쟁들, 이제 이거에 대한 불식의 의미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한미 간의 의견 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계의 수건이던 여성부가 이달 안에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행정력은 미약합니다. 여성 인권도 대통령 중 처음 말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남녀 차별은 그러한 벽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민주화가 됐는데 그럼 다 된 거냐 이걸로. 그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또 만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소수자 문제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별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졌고 그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럽널럽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야 이놈아 계란으로 봐 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이 연설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죠. 하나는 이제 내가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답게 말하라고 그래서 품격 있게 말하라고 자꾸 해서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내가 이게 50 넘어서까지 써온 말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됐다고 그걸 막 바뀌지 않더라. 탈권위 화법은 임기 내내 화제였다. 다른 장관이었을 때 그걸 담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중심적으로 말한 문제는 탈권위가 아니라 이것이었다.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의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평화, 그리고 경제. 모두 동북아라는 말과 연결돼 있다. 한국이 동북아 평화와 경제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인정한 직후였다. 북핵 문제가 이제 제일 앞에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나는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어 라는 거거든요. 북핵 얘기를 하면서 안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앞에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처음으로 이제 동북아 시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저는 어떤 대통령도 지금까지 중국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동북아 시대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이제 외교를 좀 다변화하겠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교 문제에서 참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수로를 측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보세요?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그 원고 하나 보냈으니까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도 없고 그냥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왜 쓰셨지? 무슨 3.1절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광복절도 아닌데 이걸 왜 쓰셨지 의아했어요. 근데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우리 내외는 남은 여생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합니다. 그 후에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겠습니다. 이리 가도를 달리면서도 재산 환원을 꺼내든 이명박 후보. 뭐 도곡땅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BBK, 도곡동 땅, 다스 문제까지 각종 논란에 대한 답이었다. 국민은 그를 이렇게 부르며 표를 던졌다. 취임사 역시 이를 강조했다.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더 활기차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선진국가 건설이었습니다. 단지 어떤 경제 살리기를 뛰어넘는 것이죠. 선진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뭐 경제, 문화, 교육 개혁,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죠. 국가 브랜드가 우리 경제력에 비하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은 국가의 이미지, 이런 평가도 달라져야 된다. 해서 국가 브랜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취임 직후 위기가 찾아왔다. 광우병 파동, 촛불이 청와대로 향했다. 그날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서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 대통령 관저가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뭐 일부러 꼭 올라가지 않으셔도 광화문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느낌이 아마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꼼꼼히 보시고 또 수정하시고 직접 가필하시고 하셔서 발표가 됐죠. 하지만 그 뒤 실용은 빠르게 대체되고 만다. 국무총리실 자체 조사 결과 민간인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 낙선 활동을 벌여왔다고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퇴출시킨 이른바 국정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것에는 힘이 되는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는 굉장히 이념적으로 갔죠. 실용으로 가질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취임사와는 좀 다르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이신 박근혜 앞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국민과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힘을 합해서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돌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이 향수를 이야기했다. 이제 자랑스런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보자 합니다. 취임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문화, 경제를 가장 많이 강조했는데 전임자인 이 전 대통령이 문화와 산업을 강조한 것과 비슷하다. 네, 이명박 시기의 경제 발전이 이제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노사 갈등을 어떻게, 기업 간의 갈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제 산업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좀 더 융성을 시키고 기술과 문화가 이렇게 융합되게 함으로써 좀 차별화된 발전을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하지만 바로 이 취임사가 우리 대통령의 역사를 잠시 멈추게 했다.
이런 게 근데 취임사에 들어가는 게 말이 돼. 이런 건 말이 안 돼. 짜집기 한 번 짜집기 딱 꼭 모르냐고.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의 등장. 그게 핵심이다. 그걸 넣으면 경제 보험,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 행복, 그다음에 그걸 뭐라 그랬지? 문화 과목을 만드는 거.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당시 연설 비서관이 처음으로 KBS 카메라 앞에 섰다.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점검을 하나하나 하시고 또 수정할 거 수정하고, 저희들도 보좌하는 입장에서 연설문을 쓸 때 항상 긴장을 해야 됐고, 제일 최고 화내시는 게 왜 그러셨어요 정도지. 그럼 왜 그러셨어요 하면 아 이거 좀. 예, 아주 이거 잘못했구나. 그렇지. 최서원 씨가 쓴 말 아니냐 이렇게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최서원 씨의 뭐 아이디어였다 아니면 뭐 워딩이었다라는 뭐 보도가 나오는데 그건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아주 쉽게. 왜 연설문이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5학년을 졸업한 50대 아줌마가 금방 알아듣기 쉽게라고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조금 일부 그 도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도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 그 진실들이 다 밝혀지겠죠. 왜 아쉬운 게 없고 속상한 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질 때가 있을 거고 저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박근혜의 마지막 연설은 사과와 한탄이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바로 이것이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권력 순이었다. 어떤 공약보다 새 대통령 자체를 원했던 시대를 반영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문장.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제 이 취임사도 역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문재인 정부 하면 제일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이거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이 문구를 얘기를 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이 문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처럼 돼버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The speech hit like a thunderbolt. You can still talk to people to this day will talk about how they heard that speech and it inspired them to go into public service. And it inspired them to think about what they could do for their country. 대통령의 명연설은 시대를 움직인다. Separated from his fellow men. 냉전 시대 분단의 상징인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선 미국 레이건 대통령. Mr. Gorbachev, open this gate. Tear down this wall. State Department comes back, take out the speaker, take out the line, take out all that. Battle goes back and forth for several weeks. I am the president, aren't I? Well, then it stays in. 2년여 뒤 실제로 그 장벽은 무너졌다. You must give people, if you're a political leader, you must have a path which people say, that's hope, that's the future I want, because you are talking about the future. You're not just doing this plan or this program or this line in a budget. 우리 대통령들은 어떤 분야에서 희망을 말했을까?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권위주의 시대에는 민주주의 같은 정치 분야를 강조한 반면 민주화 시대에는 외교와 경제 문제를 그리고 최근에는 교육, 복지 등 사회문화 분야에 집중돼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2달 뒤 제20대 대통령 취임사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야 할까?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보호망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좀 나은 지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사회 시스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한국도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을 포기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약간 전략적 모호성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거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확실해질 필요가 있다. 그 진보적인 이제 반일 감정을 조금 이렇게 부추긴 경향이 있다면 지금 이제 반중은 약간 이제 그 보수 쪽이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둘 다 위험한 거죠. 미래 세대 내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면은 앞으로의 사회는 이 격차 때문에 사회 통합이 저해되고 갈등이 유발되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균형 발전을 통해서 사실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고 수요를 분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한 정부 부처를 통째로 엄연히 존재하는 어떤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격차를 두고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은 저는 의식적인 외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회적 소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 내 스스로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결국 다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소수점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고도성장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믿었던 신념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자녀 세대에서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고 부가 축적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부가 자녀 세대로 세습되거든요. 그러면 규칙은 공정하지만 출발선이 다른 상황인 거죠. 이때 규칙의 공정성만을 강조하는 건 사실 불평등과 불공정을 용인하는 겁니다. 의사의 자녀나 일용직 노동자의 자녀와 관계없이 누구나가 동등한 기회를 갖게 만드는 것. 이게 공정의,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대통령은 이제 우리의 5년을 약속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될 때는 뭐 지지를 받아도 됐어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다 국민의 존경받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퇴임할 무렵에는 막 행편없고 지지도가 아마 비난 대상이고 비극이죠. 취임사를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약속한 걸 얼마나 지켰는지, 얼마나 못 지켰는지, 왜 못 지켰는지. 공정, 통합, 그리고 회복의 대한민국을 그는 어떻게 보여줄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KBS